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다룰 재판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판사도 지금 거의 결정이 됐어요. 누가 맞느냐, 판사가 누구냐가 너무도 중요하죠. 지금까지 대통령이 구속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판사가 누구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격적인 윤석열 내란죄 재판에 막이 오른다. 사법부의 칼날진 지귀연 판사라고 합니다. 지귀연. 판사들은 평소에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큰 사건을 맡게 되면 비로소 세상에 이름 석자가 알려지고 얼굴도 많이 공개가 되죠. 그때 나타나는 얼굴은요, 과거 10년, 20년 전의 사진입니다. 보통은. 바로 이 사람이죠. 지귀연 판사. 어떤 인물인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우리 법 연구회 소속인가 또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가 이런 것도 관심이 가지만 통상 이런 사건이 이제 큰 어떤 시국 사건 특히 애국 보수 자유 우파 쪽에 중요 인물이 이제 이 재판 받을 때 말이죠. 그 판사의 출신 지역이 또 어딘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외 없이 또 전남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기하게 이렇게 딱 배당이 된다고. 원래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위적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무작위로 전산에서 결정하거든요. 형사재판 판사 배정은 전산에서 무작위로 정해진다라고 하는데 뺑뺑이 돌리면은 이런 경우가 딱 이렇게 낙점이 된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요. 나이도 지금 50대 초반이잖아요. 딱 4050 그 범주에 들어가고 전남에다가 상당히 이게 일단 시동 걸었다고 보면은 뭔가 느낌이 이제 이상합니다. 예, 여기 보면요. 내란 우두머리,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죠. 조만간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요. 이 해당 사건은 형사 합의 25부에 배당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이미 이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형사합의 25부를 책임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내란 관련 사건까지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자, 아무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전례 없는 사안인 만큼 법원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력시 된다라고 하네요. 유력시. 자, 이 재판에 앞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보게 되면요. 주로 이제 공수처에서 작성한 그 원본을 갖고 약간 이렇게 수정했을 겁니다. 1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라는 것이 현재 검찰의 입장이라 그러네요. 대검찰청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경찰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공소장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군 지휘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라는 이 대목.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해제됐다고 해도 내가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 이런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 있고요. 이게 마치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을 갖고 이제 다투고 공방이 이제 벌어지겠죠. 자,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따라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국정이 마비된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주장을 힘있게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야당이 주도한 예산안 단독 처리, 국무위원 연쇄 탄핵, 특검법 강행 등으로 국가 운영이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계엄 선포 여건이 충분히 충족된다라고 강조한다. 물론 부정선거 이슈도 크게 한 자리 차지할 겁니다. 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요, 내란죄 수사권 문제도 다시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수처죠,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요. 또 이거는 사실 법조계에서도 통설입니다. 그렇지만 공수처는 직권 남용 혐의와 연관된 범죄 수사를 통해 내란 혐의까지 다룰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수사권 문제는 이미 정리된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엉터리인 게 그게 전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아낸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체포 영장을 기각을 당하고 저쪽으로 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는 만큼, 그리고 또 구속 연장을 신청한 그 중앙지법에서는 두 분 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봐서라도 이들의 주장이 그들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일에 서울중앙지법이 서부지방법원과 같은 입장이었더라면 그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다르죠. 자, 아무튼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충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죠. 자, 아무튼 이런 걸 갖고 이제 다투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거나 보석 청구를 통해 조건부 석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봅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등의 조건을 내건 뒤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요.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인용된 바 있죠. 윤 대통령 또한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보석을 신청하거나 수감 생활 지속이 어렵다는 전문을 들어 구속 집행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재판 당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를 통해 일정 기간 석방된 사례와 유사한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향후 법원의 판결이 정치권과 헌정 질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정말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는 대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말이죠, 여기 이 지기현 판사의 프로필을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1974년생 딱 이제 4050 노무현 세대입니다. 정교조 세대고요.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에 사법시험 합격했고요. 사법연수원 31기 그리고요, 2023년부터 2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네요. 주요 재판 이력을 보면 북한 찬양 종북 카페 사건 2014년 3월 수원지방법원 형사 구단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자격 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종북 카페 운영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온라인 추모 분향소 개설 등의 혐의, 이런 걸 보면은 약간은 그래도 균형감을 갖춘 인물로 보이긴 하는데, 자, 또 하나요.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2014년 4월 수원지방법원 형사구 단독 업무방해 혐의로 통합진보당 경기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타인의 인정번호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 조작 혐의, 여기도 상당히 균형감 있는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요걸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 이재용 회장 사건입니다.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 부장판사 박정재, 배석판사 지기현, 박정길 이런데요.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재용 회장 및 관련 피고인 13명 전원 무죄 선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회계 부정 및 경영권 승계 의혹. 이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유명한 사건이 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이죠. 2024년 9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추징금 154만 원 선고 및 법정 구속 결정,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내정유해 의료용 마약류 181차례 투약 및 불법 처방, 미국 내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로 이런 판결을 내렸네요. 그 지금 이런 판결을 보면 주요 판결이 뭐 4개 정도 되는데 상당히 그 합리적인 인물로 보이긴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는 왠지 좀 찜찜합니다. 또 이게 물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판사 배정을 할 때는 뭐 엄격하게 전산 배정을 통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하는데요. 그걸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올 같은 재판이 이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대통령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재판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이것보다 먼저 결론을 내는 게 헌법재판소에 있죠. 헌법재판소. 자, 거기서 살아나면 이 재판은 중지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야죠, 당연히.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복귀하게 되면은 이 재판도 정지 혹은 중지를 시키는 게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직 대통령이 복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